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죠. 계속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민법이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만만치 않았는데 올해는 더욱더 만만치 않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종평을 하고 바로 간단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와 비교해 봐야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작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문제 형식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형식이 박스형이죠. 그러니까 나열식의 문제가 아니라 박스형 문제. 왜 박스형 문제가 어렵냐면 그 박스, 기역, 니은, 디귿 3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리을까지 4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부분은 그 박스형은 그 지문 전부를 알아야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지선다인 경우에는 4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나머지 1개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죠. 하지만 박스형은 그 박스에 나열된 지문을 모두 알아야만 맞추는 쪽으로 그 문항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박스형 부분은 민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난해에 박스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9개의 박스형이 나왔고 올해는 10개, 하나 추가된 정도. 그러나 다른 과목, 우리 2차 과목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박스형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는 뭐냐? 그 지문 하나하나를 전부 정확하게 OX를 알아야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사례형입니다. 사례형은 단순 암기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해가 밑에 깔려 있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죠. 사례형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출제 형식이 되는데, 작년에 워낙에 사례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5문항이 사례형이 나왔어요. 너무 과도하게 나온 거죠. 이런 사례형은 시간 부족을 초래해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사례형은 일반 지문보다는 소요되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를 시간 부족으로 못 읽어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사례형은 15문항이 나왔는데 올해는 사례형만큼은 적당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8개의 사례형. 이러한 8개나 9개 정도의 사례형으로 출제될 것은 앞으로도 내년도 시험에서도 대체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그 부분만큼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면 그닥 희소식이 아닙니다. 사례형의 숫자는 줄었지만 그 퀄리티, 사례의 난이도는 상승했어요. 과거에는 사례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사실은 나열형 문제와 별 차이가 없었던 문제가 많았지만 올해 사례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사례를 출제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공부 부담은 조금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목 분과별로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이게 우리 시험 범위인데 이러한 그 과목별, 분과별 배점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민총은 10문제, 물권법은 14개, 그리고 계약법은 10개,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6개. 분량상 물권법이 가장 많죠. 분량으로도 많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이 중심이고 나머지 그 교과서 분량만큼으로 적당히 안배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해요. 2문항이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작년과 마찬가지로 2문항, 상가임대차보호법 1문항,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각각 한 문제,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90점 이상 맞겠다. 맞을 필요도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만점은 80점입니다. 민법 80점 맞고 부동산 학개론 40점을 맞는다 쳐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80점 이상은 의미가 없는 점수란 이야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공부할 것을 권했었는데 시험이 어려워지고 이제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8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도 이제는 좀 추천하기가 썩 효율성상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올해 시험을 꼼꼼히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시험 경향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더 난이도가 상승하면 상승했지 후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러한 시험 경향에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만점을 몇 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70점, 좀 작년보다는 10점을 낮은 70점을 민법의 만점으로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다 과감하게 쳐내고 선택과 집중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강의도 그러한 시험 경향에 맞는 교재와 강의를 찾아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바로 이번 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정답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정답지를 찾았는지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법의 41번 문제 A형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 있는의 동그라미. 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거죠. 이 의사표시 하나가 특정한 상대방을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허공에 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나머지 부분 볼 거 없이 5번 지문을 보시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으로 유언으로 해요. 유언을 하는데 누구 상대방한테 유언하지 않죠. 그냥 혼자 유언을 합니다. 상대방 없이 허공에다 대고 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니까. 42번.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는 사례, 그것은 반드시 도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그려서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상대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갑을 병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을은 다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였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에서 정답은 2번인데 2번 옳은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X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 사람은 을은 임의 대리인이죠. 즉 을의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의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복임권이 있느냐?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있느냐? 조문이죠. 조문 문제.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본인의 승낙. 이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인 승낙,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묵시적인 승낙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 특정한 행위가 반드시 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대리행위다. 그러면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죠. 그래서 2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에 그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의 밑줄, 성질상 반드시 이 특정한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을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묵시적인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 2번입니다. 1번 질문 정도 하나 체크하면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이 병은 복대리를 선임하게 되면 이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선임은 을이 했지만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그래서 이 행위의 효과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게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43번으로 가서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자, 첫째 줄에 대리권 없이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대리권이 있는 자가 행위를 한 거냐,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한 거냐. 무권대리라는 얘기잖아요. 무권대리로 했다. 그럼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을은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똑같이 대리니까 대리권 없이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한 을은 무권대리인이다. 대리권이 전혀 없다. 그럼 이 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갑에게 미치지 않죠. 이 효과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인 갑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무효예요, 무효. 물론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효.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정답은 3번입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얘가 철회하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유동적 무효이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본인에 대한 무권대리의 효과고 이 상대방의 효과는 철회와 거절권이 있다. 철회권, 거절권. 거절권은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얘가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악을 불문하고 거절권이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만 이 병이 철회할 수 있다. 자,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철회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어려웠던 것은 증명 책임까지 물어봤어요. 이 선이라는 건 너 당연히 알아야 돼.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이건 계속 빈출되는 거니까 당연히 선의일 때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알아야 된다.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병의 선의는 추정돼요.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 추정되니까 이 추정되는 사실을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 갑, 본인이 선의와 반대되는 사실,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스스로 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답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을 보시면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병이 알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정답지는 아까 3번이라고 했는데 3번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대리가 유권대리라면, 즉 을이 대리권이 있다면 을이 받은 계약금은 본인이 받은 계약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줘야 돼. 본인이 내가 받은 거나 똑같아요. 하지만 무권대리니까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계약금을 토해낼 의무가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틀린 지문이 됩니다. 44번으로 가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스스로 알면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107조,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합의, 통정이 있으면 108조 통정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지문을 보시면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뤄진다. 108조 2항을 물어보고 있죠. 108조 2항. 통정의 표시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108조 2항의 제3자, 선의라면 보호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 제3자의 파산 관제인도 포함된다. 여러분 판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파산 관제인이 제3자일 때에는 선의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자, 파산 관제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파산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권자들,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이어야만 제108조 2항의 악의의 제3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산 채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로 다룬다. 그래서 지문의 둘째 줄에 일부, 거기에 밑줄,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한 사람이라도 선의라면 선의로 다뤄진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45번으로 가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여기서 적법하다라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 효력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행법규 중에 효력 규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된다.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이와 관련된 판례를 묻는 지문이에요. 기억해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만약 이걸 위반하고 투기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러나 이것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즉 단속 규정이라는 거죠.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억은 단속 규정. 니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서로 협의해서 나한테 팔아. 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되는데 중개를 하지 않고 이거 괜찮은 물건이네 나한테 팔아.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거 둘이 서로 합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다. 위반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단속 규정이다. 디귿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한다. 초과해서 속여서 받는다. 이건 막아야 되겠잖아요. 이런 행위는 금지하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죠. 효력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 합의는 무효가 된다. 효력 규정.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46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자, 부동산 이중매매도 단골 메뉴로 나오는 쟁점입니다.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고 제1매매, 얘를 제1매수인, 을을 제1매수인이라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는데 이런 의무를 저버린다. 즉 배신한다는 얘기죠. 을을 배신하고 병한테 더 비싼 돈 준다고 하는 병한테 팔았다. 제2매매. 이 병을 제2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 을은 자기가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을은 채권자일 뿐이고 병은 등기까지 갖춘 물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원칙상 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을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이러한 이중매매, 이런 이중매매의 효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원칙, 유효해요, 유효. 원칙은 유효하다. 유효해서 제2매수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왜 이런 원칙이냐? 우리 먼저 계약했는데 계약 자유, 경쟁의 자유가 있잖아요.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경쟁의 자유가 있으니까 유효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는 제2매매 행위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배신 행위란 말이에요. 이러한 배신 행위에 배임 행위, 이러한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제2매매, 이것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2매매의 효력은 이런 예외에 해당할 때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알면서 요청한 그런 정도의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무효. 무효인 이유는 103조에 위배되어서 무효라고 합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무효. 그리고 이 103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 등기를 믿고 정이 매매를 한 다음에 매매 대금을 주고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무효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무효고 얘도 무효가 된다. 모든 사람이 무효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자, 정리하면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배되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를 믿었다 하더라도, 유효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103조와 절대적 무효 기억하세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쟁점이에요. 따라서 46번에 1번 질문이 틀린 정답지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 이 제3자 선의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절대적 무효. 다음 47번으로 가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 즉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무효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취소권의 포기를 뭐라고 하죠? 추인이라고 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즉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그러한 취소권을 포기도 취소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2번 질문이 틀렸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느냐? 자,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의사표시예요. 추인의 의사표시. 뭔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취소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추인은. 그러나 법정 추인은 얘가 뭘 했든지 묻지 않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추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그래서 법정 추인의 경우에는 그 추인권자가 그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빈출되는 기출지문입니다. 추인은 스스로 취소권의 존재를 알면서 해야 되지만 추인과 달리 법정 추인의 경우에는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다음 48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현 대리는 어디에서 출발하죠? 무권 대리에서 출발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해서 무효가 되는 무권 대리. 다만 그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로 몰랐다라면 그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이죠. 세 개 조문이 있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러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비록 무권 대리지만 본인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표현 대리예요.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4번 정답지만 먼저 확인합시다.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대리행위가 설사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는 어떠한 하자만 치유하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라는 무권 대리라는 그 하자만 치유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전제로 대리권이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네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거래 안전을 위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이게 표현 대리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위반된다. 특별 효력 요건에 위반된다.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강행법규에 위반할 때에는 표현 대리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항상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항상 무효니까 표현 대리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옳은 지문이에요. 의미 있는 지문 하나 더 추가해서 살펴보면 2번 지문을 보세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느냐? 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겁니다. 손해가 100이 났는데 가해자도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 둘 다 과실이 있다. 그런 경우에 피해, 손해 100을 다 가해자 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너도 조금 부담해라. 너도 부담하고 너도 부담하고. 이게 과실상계입니다. 정리하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죠. 계약 책임이에요. 내가 계약을 한 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계약 책임. 그래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책임인 표현 대리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법률행위 효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조건과 기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이에 대해서 3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느냐? 아닙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도 서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조건 성취와 상관없이 바로 서로 합의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일단 성립하는데 효력이 좌우되는 거죠. 자, 성립과 효력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단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로 법률행위가 성립했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느냐, 2단계 효력을 발생하느냐와
관련이 돼 있다. 조건은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돼 있는 거지 성립 요건과 관련된 게 아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성립과 효력을 혼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고, 다음 50번 문제로 가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을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 그것의 성질은 뭐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무효의 원인이 다 없어져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가능하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 틀렸어요. 사용수익권 등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하느냐.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죠.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그건 찐빵이 아니잖아요. 소유권에 사용수익권 등이 하나도 없다. 대세적 영구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거는 찐빵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물권의 내용과 종류는 딱 법률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법에서 정한 소유권과 전혀 다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소유권을 당사자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 딱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물권 법정주의. 즉, 이 지문은 물권 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러한 내용의 소유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입니다. 다음 52번 문제를 가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지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상식상으로도 당연히 맞출 수 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213조 14조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권,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다음 지문 하나 더 체크하면 2번 지문을 좀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 법에서 보통 어떠한 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고의 과실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의 경우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항상 행사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고 가져갔다. 과실 없이 가져갔다. 과실 없이 가져갔어. 그래도 내 거니까 돌려줘.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과실 없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내 거니까 반환해라. 즉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이다. 53번으로 가서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기억 지문부터 봅시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이다.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이다. 이건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매를 해요. 아파트 매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 그래서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 이거 소유자죠. 이 소유자가 등기를 안 넘겨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돈 다 줬는데 아파트 등기를 안 넘겨준다. 가만히 있지 않죠?
등기 빨리 내놔라 라고 청구합니다.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나한테 해라 라고 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이죠. 채권. 빨리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권리, 이거 당연히 실체법상의 권리이죠.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권리입니다. 채권, 사법상의 권리이죠. 사법, 쉬운 말로 하면 민법상 권리란 이야기예요. 민법상 권리.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채권, 물권 이러한 민법상의 권리다. 사법상 권리 같은 말입니다. 민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예요. 그랬는데 자 이제 등기 청구를 해서 갑이 그래 등기 이전해 줄게.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국가가 있죠. 국가. 등기소. 국가 등기소에 둘이 같이 갑니다. 둘이 함께 가서 내 등기를 을한테 넘길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요. 신청. 얘도 신청.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내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라고 신청하고 얘도 저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신청. 이런 등기 신청권. 이런 등기 신청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이고 이 등기 신청권이 공법상의 권리다.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래서 자, 이 지문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었겠죠. 등기 청구권은 민법상 권리.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청구하는 이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권리이고 등기 신청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등기 신청권은 국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구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지문은 국가에 대해서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 즉 이것은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틀렸어요. 니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습니다. 디귿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는가? 자,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 그걸 괄호로 묶어주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20년 동안 자주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해요. 채권이니까 상대방이 특정돼 있죠. 그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 사람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데 이 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양도 채무자의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 필요 없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시험 범위를 약간은 벗어나는 거예요. 채권 양도는 채권 총론에 나오는 개념인데 채권 총론에서 채권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하고 통지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자유롭게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에 기초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매매의 경우에는. 그런데 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자, 이런 지문은 기출된 지문이기는 하지만 이 지문을 이해하고 맞추려면 여러분이 사전 지실구 채권 양도라는 개념, 450조의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의 개념, 그다음에 원칙과 예외 굉장히 공부할 것이 많아요. 실사 그것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답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끼는 거예요. 즉 우리 처음에 70점이 목표라고 했죠. 이 70점을 넘어서는 거의 100점을 맞기 위한 기출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낍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지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제껴다. 이런 거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별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 이거 이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이야기예요. 다음 54번.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가등기를 왜 하죠? 내가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불안하죠. 아까 이중매매 봤던 것처럼 매도인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버리면 나는 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채권자고 내가 먼저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채권자일 뿐이고 이중매매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서 등기를 맞춰주면 그 사람은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은 물권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나는 닥쳤던 게 하늘 바라보는 그냥 그런 셈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래서 내가 채권자지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순위를 보존해서 모든 사람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게 임시로 등기하는 가등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임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채권이지만 임시로 내가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은 등기, 이걸 가등기라고 해요. 자, 이 채권이 기본적으로 이 54번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자는 대항력은 취득하지만 채권이란 얘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와 비슷합니다. 주택임차인도 채권자예요. 하지만 주민등록과 인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한 채권이 되는 거죠.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틀린 정답지는 3번이네요. 3번 봅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원래 왜 가등기를 했냐?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없이 그냥 다른 식으로 소유권 등기, 본등기인 소유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가등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냐?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등기상의 권리는 채권인데 내가 다른 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가등기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가등기가 말소돼야 됩니다. 무효, 말소돼야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100% 완벽한 소유권이 아니다. 즉 가등기와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 제3자 앞으로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서 예컨대 전세권, 지상권 이런 등등의 부담을 아는 채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지만 100%가 아니라 뭔가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게 성이 안 찬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중간에 있었던 제한적인 등기, 중간 처분 등기,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하게 되죠. 직권 말소. 직권 말소되면 내가 이제 부담이 없는 완벽한 권리를 취득할 실익이 있죠. 정리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보존하는 가등기를 해두는 건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 소유권 등기를 받았다. 이때 가등기가 무효냐?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중간 처분 등기가 있을 때에는 100%의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여전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둘째 줄에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거기에 밑줄 예외라는 거죠. 제3자 명의 중간 처분 등기 제한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다. 따라서 여전히 가등기는 유효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 55번으로 갑시다. 공유에 관한 문제네요.
갑을병은 X토지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자, 공유가 나오면 첫 번째 확인할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느냐, 이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갑을병 모두 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아니네요. 그래서 그 공유물을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자, 이걸 먼저 전제하고 옳은 정답지는 4번입니다. 갑을병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세 사람이 모여서 과반수로 합의해서 특약을 했다. 유효하죠. 과반수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과반수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으니까 갑이 그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정한테 팔아서 정이 새로 들어왔다. 새로운 공유자가 됐다. 특별승계인이라고 하죠. 새로운 공유자가 된 특별승계인에게도 기존에 갑을병이 맺었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1번 지문을 하나 체크합시다. 을은 4분의 1 지분권자. 이 4분의 1 지분권자인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4분의 1 지분은 갑과 병, 나머지 자, 갑과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는가? 자, 교묘하게 함정을 봤어요. 균등한 비율, 거기에 밑줄. 균등한 비율이 아니죠. 각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갑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병은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한 을의 지분은 갑에게 더 많이, 갑과 병이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갑에게 더 많이 귀속되게 돼요. 지분 비율로, 각자 보유한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56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의 밑줄. 주의토지 통행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남의 허락을 묻지 않습니다. 내 땅 지나지 마라고 해도 지날 수 있는 권리예요.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인정하는 권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꼭 필요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뒤에 길이 뚫렸다.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뚫렸다. 그럼 굳이 남의 땅을 지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존속한다 부분이 틀렸어요. 1번 질문 정도 하나 더 체크합시다. 기술적 착오의 밑줄.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맞습니다. 자, 원래 토지의 경계는 원칙과 예외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가 아니라 실제 울타리가 아니라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따른다. 이게 원칙. 다만 예외. 공부가 잘못됐다. 측량을 잘못해서 공부 자체가 잘못됐다. 기술적 착오예요.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그때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이게 예외입니다. 원칙과 예외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 5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는가? 자,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가 추정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추정된다. 그런데 이상한 짓을 했다. 이상한 짓이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추정돼요. 점유자가 다른 권한을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도 여전히 자주점의 추정이 유지가 된다. 4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4번 지문 하나 더 추가해서 보면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옳은 지문인데 여러분은 이걸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면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거기에 밑줄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 이렇게 쓰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근데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점유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갑이 이만큼 점유했고 을이 이만큼 점유, 병이 이만큼 점유했다. 그럼 현재 병이 이렇게 점유했다. 병은 내 거 단독 점유 이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이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을의 점유 개시일이죠. 개시일 여기까지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여기 갑의 점유 개시일 여기까지도 점유할 수 있다. 즉 전 점유자인 갑과 을의 점유 개시일은 이걸 선택하든 이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취득시의 기산점은 고정된다고 하죠. 고정된다라는 건 점유의 병합, 분리 이건 가능하다. 점유의 병합, 분리. 그러나 이 전점유자의 임의의 시점 여기를 선택하는 건 안 돼요. 을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 여기를 선택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점유 개시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을의 점유 개시일, 갑의 점유 개시일을 선택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58번으로 가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네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는가? 자, 패소 확정 시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거죠. 자, 악의 점유자로 보는 것은 소재기 시죠.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는 거고 패소 확정 시부터는 타주로 전환되는 것이다.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지문부터 보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하죠. 옳고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한테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소멸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너랑은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라고 해서 소멸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 즉 양수인, 현재 소유자인 특정한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 되어야 되지 양도, 전후를 합산해서 2년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디귿,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밑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남의 땅에 10년 이상 묘자리를 쓰면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공짜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유상이 된다.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60번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니죠. 일권주의상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성립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예외가 제한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는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61번부터 살펴봅시다.